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8%에 해당하는 전월세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두 개는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다음 8월 4일쯤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인은 뭐 시위도 최근에 한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게 이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일시적으로는 뭐 혼란을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 기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요 혼돈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일단 주거의 안정권이 일단 무주택 서민이나 임차인분들한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 어떤 뭐 저축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우리가 노무현 때하고 똑같습니다. 노태우 때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임대차의 어떤 주거 안정이 되면은 경제 활동이 좀 선순환되게 되죠. 일단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네. 자꾸 좀 창의적으로 활동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하겠죠. 예. 그 이제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일단 자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주택 시장에서 네. 일단 뭐 거의 뭐 임계점에 왔다는 얘기도 있고 인구 감소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어떤 뭐 주택 폭등의 어떤 상승의 기회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자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지금 퇴로를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혼돈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는 주택 안정과 주거 안정과 이제 서민의 주거 복지 안정이 되면 예.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의 어떤 자본시세 차익이나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퇴로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이 이제 공급 대책으로 좀 선언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제2의 대한민국의 도약을 맞는 어떤 시발점이 되고 기초의 어떤 법안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이후에 혼돈의 시간은 얼마 정도로 저희가 잡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예측하기에 정부에서 만약에 네. 공급 대책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이미 현재 임차인으로 계신 무주택 서민 특히 서울 수도권이요. 네. 그분들이 감내할 수 있고 신뢰가 갈 수 있는 정책을 던지기만 한다라면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2년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정부에서 가졌잖아요. 일단 네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소급적이 되기 때문에 암만 적은 분도 2년 동안은 주거 이동에 어떤 뭐 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분들만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예. 주택 그 부분을 차지하고 공급 대책이 확실하고 2,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되고 나온다라면 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을 받아서 주택시장 안정이 좀 속도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심리적 변환이 지금 젊은 신혼부부 세대들이 불안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가세효까지 가세했는데 그 어떤 불안 요인을 다 제거한다라면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전에 안정된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전망을 내놔주셨는데 네.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네. 많은 세입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을 한다면 네. 세입자분들께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임차인 쪽의 어떤 주거 안정 권한을 좀 강화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전월세나 저금리 그런 걸로 인해서 월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세입자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도 세입자한테 있고 전월세 보증금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약간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선하시다 보니까 잘 얘기해서 뭐 맞추면 최고겠죠. 근데 일단 권한은 세입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그 요구에 응한다고 했을 때 그럼 월세를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법안에서 정하고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법에 그 전월세 전환율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3.5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금리가 0.5%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뭐냐면 3.5%예요. 현재. 그러면 더하면 4%죠. 그 은행 대출금리, 은행법에 의한 금리와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금리에 정부에서 정한 3.5를 더한 4% 중에 낮은 거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한 3.5, 0.5 더하면 4%. 예. 그리고 은행법 대출금리는 지금 한 3에서 3.5% 수준이니까 예. 제가 볼 때 한 3.5%이 선에서 서로 상의가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은 제가 계속했지만 네. 다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아, 조금 더, 예, 조금 그러니까 더 전월세 제가 전환율을 간단히 예.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기가 1억에 들고 있는데 네. 1,000만 원을 주인이 좀 월세로 바꾸자 예.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4% 수준, 4% 이하 수준에서 서로 이제 바꾸면 이제 4만 원 정도 되겠죠? 보증금을 이제 빼고 4만 원 월세로 내는 거. 그러니까 4% 계산하시면 편하십니다. 세입자분께서 만약에 바꾸실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그 집에 살게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갱신 청구권을. 갱신 청구권을.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그렇게 우리가 살 거다라고 말하고 나서 네, 네. 세입자를 빠지게 해놓고 그쵸. 그 집이 공실로 비워놓은 상태라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공실인지 확인할 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조항은 이제 정부가 보완책을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뭐 3개월치하고 이렇게 예. 만들어놨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난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또 정부 관계자가 보고 계시다라면 그 부분도 보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예. 누가 일일이 갈 수도 없고 그러게요. 주인한테 그 뭐 감정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편함을 확인하던데 그것도 어렵고. 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경매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경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 공익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 이제 주민등록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법 7조 2항에 보시면 주민등록 열람의 사유 이래가지고 예외 조항들이 딱 있어요. 예. 그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주인의 이런 동의 없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죠, 요즘은 주민센터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주민등록법상의 한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만 하시면 아니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그 안에다가 이럴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명문화가 되면은 예. 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나오는 네. 지적 중 하나가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그게 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4년 뒤에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야겠구나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 제도의 어떤 뭐 기본 레버리지는 다 아실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주택 뭐 공급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는 예.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1주택, 2주택자의 어떤 임대사업자 조건을 완화해 줬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 정부 와서 또 이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250만 정도 분들이 다주택자예요. 그중에 240만이 일가구 2주택자입니다. 네. 그 서울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은 한 60만에서 서울만 예. 경기도까지 하면 한 200만 채 정도가 다주택자 물량이에요. 네. 그리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엄청난 물량인데 전세 200만 중에 한 100만 정도가 갭 투자를 급하게 요새 한 2, 3년, 4, 5년 사이에 매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아시는 전세보증금 레버리지와 예. 그때는 은행 대출이 잘 됐지 않습니까? 은행 대출. 그래서 뭐 제가 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주택이 있어도 네. 보증금 10억짜리면은 전세대 한 2억 3억만 있어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다주택자 중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분들은 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여건 자체가. 왜냐하면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 큰 돈을 빼줄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그 돈을 구해오는 이자율과 이이자, 전월세 전원 이자율과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수고만 들지 어떤 그 행위를 할 어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예. 결론은 그 많은 물량 중에 일시적 2주택 가구자가 240만 정도 되니까 예. 서울이 한 1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100만 채의 물량들이 전세로 일단은 당분간 머물러야 됩니다. 네. 그 와중에 공급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매치와 어떤 시그너지 타임이 이제 2, 3년 뒤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씀했던 뭐 폭락 이런 게 이제 연결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전세 물량이 쉽게 없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 한 10년 이상 앞으로 계속
그렇게 물량은 좀 줄겠죠. 말씀드린 대로 돈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비율이 좀 적습니다. 이렇게 보셔서 네. 한 10년 정도까지는 뭐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공급 대책이 다음 주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도 예, 예,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떤 중요하죠. 대책이 있어야지 시장의 불안감을 덜 텐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 대책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겁니까? 지금 고민에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7월 10일 6.17 대책 발표할 때도 네. 우리가 지금 뉴스나 언론에서 접하는 모든 내용들이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예. 제가 다 리뷰를 해보니까 대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검토 가능한 대안. 그러니까 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최대의 어떤 뭐 효과와 최소의 피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머리 많이 아프시겠죠 당국자들이. 근데 결정적인 뭐 기본적인 건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유유부지 활용하고 예. 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하고 일 1기 신도시 말고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이 부분이 있는데 용적률 그중에 완화라는 게 층을 좀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쉽습니까? 물량, 총 물량, 층이 아니라 층만 높여도 100%면은 만약에 예. 10평짜리면 뭐 한 평이 있는데 이걸 층만 높이면 10평밖에 못 치는데 네. 만약에 용적률 부피를 늘리면 20층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 물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1기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가 200% 수준이거든요. 300%를 올리면 총 물량이 한 20만 채 되는데 10만 정도 물량이 툭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 교통평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도 사실 뭐 충분한 대안이 되고 그 국공유지 유유부지도 뭐 태릉 골프장부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예. 총량을 제가 볼 때는 그 50만 호 이런 기준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50만 호 추가 공급 확정 이렇게 된다면 예.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충분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정부 공급 대책이 급하게 내지 말고 네. 만약에 미비하다면 좀 더 이건 보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자꾸 급하게 하고 수리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차라리 조금 늦게 발표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안정적 예측 가능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이 좀 네. 빠르다, 성급했다 이런 지적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 예, 예.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걸 던지다 보니까 국민들 저 입장에서도 예. 이거 공부하기 바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학생을 가르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학생에 맞춰야죠.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빈틈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혼란이 적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의도나 일관성이나 정책적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예.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국민들이 좀 피곤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좀 주의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네네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각에서는 주택 소유 개념 자체를 좀 바꾸자는 의견이 어떤 있는데 거요? 주택 소유 개념 자체를 네네네네.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처럼 네네. 평생주택 개념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평생 예, 예, 가져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공공임대주택 30년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네. 그 독일이나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사례고 대한민국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의도나 예.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정확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네. 중요한 건 급진적으로 가다 보면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뭐 일본 폭락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자연 예, 예. 감소가. 그러면 그런 걸 예측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잠재 주택 시장이 혼란스럽고 임차인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나중에 예.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방향성은 좋으니까 네. 주택 수요와 예측 인구 이런 계산을 다 해서 도시계획을 잡을 때도 계획 인구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이 정도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민간주택에 더 좋은 주택을 가고자 하는 수요는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민간 시장과 임대 시장의 구분을 두고 주택시가 안정에 도움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예. 전체 어떤 사회주의 개념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가다 보면 또 국민 여론도 갈등이 생기니까 제가 볼 때 뜻과 방향성과 정체성은 좋으나 수요 적정하게 맞춰서 좀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네.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네, 네, 네. 이전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막 지금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세종시를 보면 매물도 확 없어지고
주위에 시신도 굉장히 올랐고 네. 안 팔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도를 맞습니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런 시장의 불안은 언제쯤 뭐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안정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정부가 이제 아까도 급하다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면 거의 뭐 수장급이니까 네. 전국에 발표하실 때 대안을 다 충분히 하고 여야 합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가 폭등의 어떤 기미가 있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겠다. 그러면 그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진짜 주거할 사람만 가야지. 예. 또 투기꾼들이 몰리잖아요. 그걸 하고 했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이나 이런 그거 생각이 좀 들고요. 깜짝깜짝이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행정수도 이전은 전 세계 어떤 행정수도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과학 편향적인 과밀화가 수도권 예. 과밀화가 좋아져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면 유지가 되면 좋은데 지금 네. 부정적인 뭐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행복지수도 전 세계 우리 국가가 10위 안에 드는데 60위, 70위 수준이에요. 서울 시민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출산율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네. 그럼 출산율이 늘어야 국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혹자들은 100년 뒤면 100년인가 70년이면 이 추세로 출산하다 보면 국민이 0명이 된다는데 예. 그런 것들로 넓게 봤을 때 어떤 뭐 여야 뭐 국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국가와 후세와 현세를 다 이어서 본다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뭐 과제 같아요 국민에. 그래서 가고 나서 만약 통일이 되면 통일 뒤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변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 어떤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이전하는 것이 후세나 현세나 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뭐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